2026년 공장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기계들이 그냥 정해진 동작만 반복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뭐랄까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시대. 바로 AI 자율 제조의 시대가 정말 코앞에 온 것 같습니다. 성큼 다가왔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한복편에 서 있는 기업 M2I의 아주 흥미로운 투자 분석 보고서를 청취자께서 보내주셔서요. 이걸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이 보고서를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요. 보고서 전체를 딱 관통하는 핵심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오, 어떤 거죠? 바로 변태, 메타모포시스입니다. 변태요? 네, 그 단단한 껍질을 가진 애벌레가 화려한 나비로 날아오르는 것처럼요. 과거의 하드웨어 중심 기업이 어떻게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변신의 과정을 따라가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와, 변태라니. 시작부터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변태의 시작점, 그러니까 M2I가 원래 어떤 회사였는지부터 짚어봐야겠죠? 네, 그래야죠. 보고서를 보니까 이 회사의 뿌리는 HMI 사업에 있더라고요. HMI, 이게 저 같은 사람에겐 좀 생소한데 그냥 공장에 있는 터치 스크린 같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공장에 있는 그 수많은 기계와 설비들을 사람이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화면, 그게 바로 HMI, Human Machine Interface입니다. 아하, 근데 M2I의 HMI가 특별한 점은 보고서에서 연결성이라는 단어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재밌는 지점이에요. 연결성이요? 그냥 화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그런 뜻이군요. 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공장 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쪽 기계는 독일 지멘스 제품이고 저쪽 로봇은 일본 환학 제품일 수 있잖아요. 네네, 다 다르죠. 쓰는 언어, 그러니까 통신 방식, 프로토콜이 제각각인 거죠. M2I는 전 세계 400개가 넘는 이 각기 다른 통신 방식을 전부 지원합니다. 400개가 넘게요? 와, 네, 마치 공장 안에 있는 모든 외국 기계들의 말을 알아듣고 서로 대화하게 해주는 뭐랄까 만능 통역사 하나 있는 셈이에요. 아,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어떤 제조사의 기계를 갖다 놔도 M2I 화면 하나로 다 통제할 수 있다. 바로 이 말이네요. 바로 그거죠. 그게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었고 덕분에 국내 시장 1위, 특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아주 까다로운 대기업들의 표준 장비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고요. 네, 안정적인 수익, 이른바 캐시카우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HMI가 현장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손과 발이라면 이 데이터를 중앙에서 종합적으로 감시하고 분석하는 두뇌 역할도 필요하겠죠? 아, 두네요? 그게 바로 스카다, SCADA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M2I는 탑뷰라는 자체 스카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현장의 운영 기술, OT 영역하고요. 회사의 경영 정보 기술, IT 시스템을 연결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었던 거죠. 아, 여기서 제가 정말 무릎을 탁 쳤던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는 웹스카다라는 걸로 진화하고 있다는 대목이었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죠. 예전처럼 공장 안에 있는 특정 컴퓨터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 브라우저만 켜면 어디서든 공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제어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중요한 이유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비즈니스 모델이요? 네, 예전엔 하드웨어를 한 번 팔고 끝났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구독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매달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로요. 아, 구독형으로? 네,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로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인 겁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만능 통역사 같은 HMI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만들고 그걸 웹스카다라는 구독 모델로 발전시키면서 탄탄한 기반을 다져왔다. 근데 사실 이 정도만으로는 보고서가 왜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까지 썼는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진짜 변곡점은 다른 데 있었죠. 네, 바로 2025년에 있었던 SM코어 인수가 그 기폭제였습니다. 이 M&A를 기점으로 회사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SM코어. 반도체나 2차 전지 공장에서 물건을 자동으로 옮겨주는 로봇, 무인 운반 로봇 AGV나 천장 이송 시스템 OHT 같은 거요. 그런 물류 자동화 설비를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의 회사 같은데 이 둘의 만남을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제조 데이터의 두뇌와 물류 실행 능력의 결합,
두뇌와 실행 능력의 결합? 저는 이 문장이 이번 딜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봅니다. 이전까지 M2I가 공장 데이터를 모아서 보여주는 역할에 그쳤다면 이제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SM코어의 로봇을 움직여서요. 실제 물건을 옮기는 일까지 할 수 있게 된 거죠. 와, 그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 그리고 실제 물리적인 실행까지 한 회사가 전부 다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이 가능해졌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여러 회사랑 따로 계약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니 훨씬 편해지고요. M2I 입장에서는 전에 없던 거대한 시장이 열리는 셈이죠. 이 인수가 가져온 재무적인 효과도 정말 드라마틱하더라고요. 보고서 분석을 보니까 연매출 한 300억 원대이던 회사가 갑자기 2천억 원대 회사로 그야말로 퀀텀 점프를 하게 된다고요. 네, 퀀텀 점프죠. 이건 그냥 덩치가 커지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를 평가하는 기준이나 잣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시장에서 이 회사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인수에는 재무적인 숫자보다 더 흥미로운 전략적 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보고서에서 아주 예리하게 짚어낸 부분인데요. SM코어의 원래 주인이었던 SK가 지분을 전부 팔지 않고 5.5%를 남겨뒀다는 점입니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팔 거면 다 팔지 왜 애매하게 남겨뒀을까? 이게 정말 영리한 한 수라고 보고서는 평가합니다. M2I 입장에서는 SK온, SK하이닉스라는 확실한 대형 고객사를 우군으로 확보하는 효과가 있죠. 아, 그쵸. 동시에 SK 입장에서는 M2I의 기존 고객사들, 예를 들어 삼성이나 LG와 같은 BSK 그룹의 SM코어의 장비를 팔 수 있는 새로운 영업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 교차 판매. 네, 이걸 교차 판매, 크로스셀링이라고 하죠. 서로의 영업망을 활용해서 함께 시장을 키우는 윈윈 전략의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M&A로 외형을 키우고 전략적인 지분 관계로 안정적인 고객과 새로운 시장까지 확보했다. 여기까지가 변태의 첫 번째 단계인 몸집 불리기군요. 그렇죠. 그런데 보고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M2I의 내재된 기술이 미래 가치를 더 끌어올릴 거라고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네, 바로 소프트 PLC, 뮬린이라는 자체 개발 기술입니다. M&A가 외형을 키우는 가로축이라면 이 신기술은 기업의 내실을 다지는 세로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PLC라는 단어는 좀 생소합니다. 공장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단단한 컨트롤 박스 같은 그런 건가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 소프트가 붙으면 그 박스가 사라진다는 건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PLC, 즉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는 지난 수십 년간 공장 설비를 제어해온 전용 하드웨어 컴퓨터입니다. 아주 안정적이지만 비싸고 또 특정 회사 제품에 종속되는 단점이 있었죠. 네. 그런데 소프트 PLC는 이런 비싼 전용 하드웨어 없이 그냥 일반 사람용 PC에 소프트웨어만 설치하면 똑같은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단단한 박스가 소프트웨어로 대체되는 거죠. 잠깐만요. 이걸 읽다 보니까 저는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SDV 개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오, 맞습니다. 아주 좋은 비유예요. 자동차의 가치가 엔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능력으로 정의되는 것처럼 이제 공장의 핵심도 하드웨어 설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정말 패러다임에 바뀌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보고서도 정확히 그 점을 지적하면서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 SDF로 가는 핵심 기술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일단 하드웨어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요. 비용이 줄고. 요즘 모두가 골머리를 앓는 반도체 수급 문제에서도 훨씬 자유로워지죠. 심지어 클라우드를 통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공장을 한 곳에서 원격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 기술인 셈이죠. 하드웨어 종속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중심의 유연한 공장을 만든다. 정말 매력적이네요. 그리고 기술 이야기가 하나 더 있었죠. 로봇의 두뇌를 국산화한다는 내용이요.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재 국내 로봇 시장을 보면 로봇의 팔다리 같은 하드웨어는 국산화가 꽤 많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정작 로봇을 정밀하게 움직이게 하는 두뇌, 즉 제어기는 대부분 일본이나 독일 같은 곳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 핵심 기술은 아직. 네, 여전히 남에게 의존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M2I가 또 한 번의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군요. 보고서를 보니 뱀로보틱스라는 회사와 협력해서 이 제어기를 국산화하고 그걸 자신들이 인수한 SM코어의 물류 로봇에 탑재하려 한다고요.
이 전략이 갖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단순히 로봇을 조립해서 납품하는 회사를 넘어서 로봇의 핵심 가치인 제어 기술 그 자체를 내재화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내재화. 네, 이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육성 정책과도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어서요. 정책적인 수혜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죠. 안정적인 본업을 기반으로 M&A를 통해 퀀텀 점프를 했고 거기에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과 로봇 두뇌 국산화라는 미래 기술까지 장착했다. 그렇다면 청취자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을 던져봐야겠습니다. 이 모든 가치를 반영했을 때 보고서는 현재 주가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저한 저평가 상태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저한 저평가요? 근거가 있어야겠죠?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나요? 가장 핵심적인 지표는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입니다. 보고서는 SM코어의 실적이 온전히 반영될 2026년의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했는데요. 그럴 경우 PER이 5배에서 7배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5배에서 7배요. 보통 비슷한 사업을 하는 동종업계 회사들의 평균 PER이 한 15배에서 20배 정도 되는 걸 감안하면 거의 3분의 1 토막 수준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는 현재 주가 대비 최소 10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요. 구체적인 목표 주가로 11,0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어떤 투자든 리스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니까요.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주주 오버행 리스크입니다. 오버행요? 네, 현재 M2I의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 PF인데 사모펀드는 언젠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분을 매각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죠. 보고서가 긍정적으로 해석하긴 했지만 청취자 입장에서는 당장 대주주가 언제든 주식을 팔 수 있다는 그 불확실성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는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그 매각 방식에 주목합니다. 사모펀드가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단순히 시장에 주식을 막 던지기보다는 회사를 더 좋은 값에 사줄 다른 기업을 찾아서 경영권과 함께 퉁매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묶어서 한 번에? 역시 전방 산업 두 나라를 꼽았네요. 주력 고객사들 있는 반도체나 2차 전지의 시장에 투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실적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미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합니다. 북미나 인도 같은 새로운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고요. 기존의 반도체, 2차 전지 외에 식음료나 제약 같은 다른 산업으로 고객사를 다변화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는 좀 의외였어요. 인수 후 통합 PMI 문제. 그러니까 M2I와 SM코어라는 서로 다른 두 회사가 합쳐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 문화 충돌 가능성을 지적했더라고요. M&A 이후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죠. 보고서는 이 리스크에 대해 M2I가 조직 문화 같은 좀 추상적인 통합보다는 두 회사의 기술을 합쳐서 시너지를 내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기술 통합을 먼저. 네, 양쪽 직원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하면서 성과를 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질 거라는 아주 현실적인 접근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투자 보고서를 쭉 따라와 보니 M2I라는 기업이 그려가는 큰 그림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네요. 네, 그렇죠.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발판 삼아서 SM코어 인수라는 과감한 M&A로 단숨에 체금을 올리고 그 위에 소프트 PLC와 로봇 제어기라는 미래 기술을 얹어서 자율제조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해가는 과정, 정말 한편의 성장 드라마 같습니다. 매수해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현재 주가는 아주 매력적인 진입 기회라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한 기업이 하드웨어라는 단단한 껍질을 깨고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는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과정,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M2I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AI 시대를 맞이한 수많은 국내 제조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의 분석은 여기까지지만 여기서 청취자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이 보고서가 그리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이 보편화되었을 때 우리의 일과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요? 폭발적인 생산성 증가의 이면에는
혹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문제나 소수 기업에 의한 데이터 독점 같은 또 다른 사회적 과제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지, 그 부분까지 함께 고민해 보시면 더욱 의미 있는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